자, 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정책론에서 공공부조의 긴급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봤는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 또 기초연금법,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의 내용이 제법 더 쫀쫀해서 추려질 것이 많습니다. 592쪽에 보시면 거기 정의에 있어서 선생님은 특히 10번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졌습니다. 차상위 계층.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을 같이 끄집어내서 차상위 계층은 옛날에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그다음에 9번은 언제나 옛날부터 잘 나왔습니다만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게 계산하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장기관 보면은 거기 1번에 1번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 교육감이 실시한다. 교육감이 들어온 거지요. 왜냐하면 교육급여를 교육부 장관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에 교육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실시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교육감이 들어왔다는 걸 봐주시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 있죠. 쭉 아래 내려가시면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둘째 줄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겠지요. 다음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는데, 적용범위. 거기 보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적용범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용범위가 된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갑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이 나와 있는데, 최저보장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의 종류별로 발표하는 겁니다. 첫째 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있지만 소관 행정기관의 장도 주체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하되 언제까지? 이제는 옛날에는 12월 30일까지더니 9월 1일로 바뀌더니 이제는 8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8월 1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누가?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다 나와 있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언제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그리고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자, 8월 1일 다 봐주시고, 다음에 기준중위소득 나와 있죠.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의 중간값,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있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선정한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산정을 한다. 다음에 소득인정액은 아까 정의에서 뭐라고 그랬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정의를 보시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하는데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네 가지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네 가지는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네 가지를 가지고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거에는 소득환산액과 재산의 소득평가액, 맞아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재산, 소득과 재산이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소득평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할 때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동차. 다음에 급여의 실시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적용 대상은 당연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될 거예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그 구별 기준이 그 소득 인정액이 몇 퍼센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는 수급자라고 하겠지요. 150%까지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역시 기다리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부대 조건으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소득평가액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이전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쳐서 소득을 평가하고 다음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일반 재산, 또 그런가 하면은 둘째 금융재산,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에요. 바로 우린 절대 잊어버리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다음에 급여는 7종 세트가 있죠. 급여는 7종 세트가 있는데 이 급여를 가지고 바로 수급자에다 이 봉지 빈 공간에 적어내야지요. 수급자는 어떻게 적어야 돼?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을 같이 포함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소득 인정액 조건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 조건이 급여별로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맞춤형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획일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는 똑같이 혜택을 줬어요. 똑같은 선까지 채워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급자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같이 간다 하더라도 급여의 종류별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30%, 120%, 140%, 150% 이런 기준들을 일정 선만 설정하고 모두 소위 지방행정 단위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1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생계급여와 같은 경우는 128%, 어떤 때는 159% 이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별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맞춤형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급여, 도대체 급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굶지 말라는 생계급여. 다음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그리고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이렇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생계급여는 당연히 주고 다른 것도 필요에 따라 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알아서 주는 거죠. 자, 뭐 그걸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적어보시고, 그리고 미리 적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쓰겠어요. 절대 불가. 나머지 급여는 가능. 실제로는 자활급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법률 다 확인할 겁니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운영하지. 조세로 운영합니다. 국세 부문이 40에서 90% 사전을 차지하고 지방세 부문을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을 하는 거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장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장기관에는 역시 지방자,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교육감이 들어온 거죠. 교육감이 들어온 겁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 이의신청으로 이제는 권리구제까지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에 정책에서 정리했던 건데, 59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급여의 기본 원칙에 우리가 정책론에서 본 것처럼 공공부조의 6대 원칙이 있었죠. 국가 책임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칙, 취재생활 보장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보충성의 원칙. 공공부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을 다 반영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공공부지의 특징인데 거기 3조의 1항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죠.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니까 소득 인정액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다음에 두 번째 2항에 보시면 부양 의무자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걸로 한다. 다음에 급여는 우리가 조사론에서 한번 다룬 거 있죠.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뭐냐를 사회보장기본법과 똑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바로 이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이면서 질적 개념을 은근히 구체적이며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조작화. 자, 그걸 떠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친족, 관계인은 누구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정책론으로 들어간다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표현된 욕구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실천단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결정의 원리잖아요. 아무리 규범적 욕구를 정해주고 본인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못 도와줍니다. 바로 이걸 신청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신청할 수 없을 때 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의 신청 옆에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신청 직권 병행주의. 바로 이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 자산조사의 내용 나와 있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공개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다 우리가 정책론에서 배웠던 거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에 급여는 언제부터 실시된다? 급여 결정일, 급여 신청일, 아니면 매월 1일 급여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 7종 세트 나와 있네요. 급여의 종류. 이 7종 세트 거기 1번의 2항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부터 자활급여까지 점을 누가 띄워 지활급여까지 자활급여까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실시하는 걸로 한다. 자, 사망을 가지고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적었지요. 노란 글씨로 적었는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보장기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없는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절대 안 된다. 5가지는 지급할 수 있지만 전부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빠져있지요. 불가합니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적어가는데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가서 보면 차상위자에 지급하는 것은 하나 자활급여만 있다. 해서 대통령령을 박스 안에 집어넣었지요. 실제로는 자활급여만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의 내용을 보시면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식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의식주. 의식주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의식주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우리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마켓 바스킷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 전물량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전물량 방식을 우리는 라운트리 방식 또는 마켓 바스킷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물량 방식 또는 마켓 바스켓 방식. (437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437페이지에서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이렇게 해서 쭉 다뤄봤고, 되어 있죠? 437페이지 오면 절대적 빈곤계층 방식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 되겠어요. 다음에 8조의 2항을 보시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부양 의무자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 조건이 생계급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 실제로서는 뭐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 120, 소득 인정액의 28%, 2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줍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의 방법이 나와 있죠. 생계급여의 방법 6개를 한꺼번에 보면 금전지급 원칙, 2항은 정기지급의 원칙, 매월 20일에 정기지급의 원칙, 3항은 직접지급의 원칙, 4항은 차등지급의 원칙, 5항은 조건부 지급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의 원칙. 그리고 6항은 주거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거, 집에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의 지급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여럿이 있는데 자활사업은 여기 좀 학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놔서 거기 보면은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원칙으로 해서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조건부 수급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4번에 2번 4번에 2번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러분들 그 3번에 5번을 좀 보실까요? 3번에 5번 조건부 지급의 원칙이 있죠. 보장기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8세 이상 64세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생계급여를 땡겨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18세에서 64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 제일 밑에 건강보험공단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국민연금,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 30점, 건강상태 30점, 직업이력 20점, 구직욕구 10점, 가구여건 10점 등등등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디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먼저 생계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땡겨받았으니까 자활사업에는 의무 참가자가 될 겁니다. 자활사업에는 의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598페이지 4번에서 적었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를 보시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임차료도 있고 수선유지비도 지금 나와 있죠. 3번
임차료는 누가 정해? 언뜻 보면은 우리가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장관만 생각하는데 임차료는 다른 사람 집에 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주거복지, 주거급여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나와이 좋고. 다음에 교육급여는 어디 소관이겠어요?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소관으로 한다. 2항에 나와 있죠.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소관으로 한다. 역시 교육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5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의료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되 그 이하. 이상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소득 인정 둘째 줄, 2항의 둘째 줄,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그게 바로 40% 이상으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선정기준인 40%가 못 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못 드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에 해산급여 좋습니다. 해산급여는 애 난다고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에 급여를 실시한다. 조산, 분만 전,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또 장제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급여를 지급하되 급여를 어떻게? 급여를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가,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사람에게, 가구에게,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그리고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그래서 급여별로 각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 거기 601페이지에 자활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5번에 자활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활공동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냥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종래에는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1명이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이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는 1명만 늘어도 자활기업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보장기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4번입니다.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전체 중에 3분의 1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4번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장시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602페이지에 보면 권리구제 나와 있죠. 전에 정책론에 나온 것처럼 더블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적에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교육감 처분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맞으면 해당 자치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다음에 2번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더블 이의 신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 생각해보면 권리구제란 말로 권리구제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건강보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비슷하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그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권리구제는 더블 이의신청.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조세로 운영하되 조사에는 국세 부문이 있고 지방세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 부문은 국가는 거기 603페이지 9번에 2번에 4번. 기억번 보면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 총액 중 40%에서 90%를 책임져 준다. 국세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세로 하되 시도와 시군구가 하는데 시도가 나머지 부분의 30에서 70%. 나머지 부분의 30에서 70%를 시도 경비로 하고 나머지만 시군구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 40에서 90%만 노트 정리를 했지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하되 시도는 나머지 부분의 30에서 70%를 책임을 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법. 이제는 우리가 정책론과 더불어서 법제론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근거법은 1944년 조선구호령을 거쳐서 1961년 생활보호법을 거쳐서 1999년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다. 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 끄집어내면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초연금법을 봐야 되겠어요. 기초연금법.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했던 기초연금법. 나와 있죠? 기초연금법. 거기 600, 노트 정리 않고 604페이지 3번. 먼저 수급권자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수급권자의 범위는 두 가지죠. 귀속적 욕구, 인과적 조건으로서 연령, 그리고 자산조사가 들어가 있죠.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잘 보셔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도 아니고 기준중위소득도 아니고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된다. 70%. 바로 그래서 수급권자 범위 봐주시고. 다음에 기초연금액은 거기 2번에 1번.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 산정을 하는데 거기 오면 기준연금액 2항이 나와 있죠.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연금액에도 중요한 것은 2항입니다. 2번.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다 안 준다. 80%씩만 준다. 다 안 주고 80%씩만 준다. 왜 이런 말을 넣을까? 왜 각자로 따지지 왜 굳이 이런 말을까지 할까? 저 위로 올라서 2번에 4번 정의편을 보세요. 소득인정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단서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단서가 붙어있죠. 본인 및 배우자의 두 사람과 합쳐서 소득평가액과 두 사람과 합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다 안 주고 80%씩만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체크하시고. 다음에 605페이지 오면 605페이지. 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신청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장, 특별 거기 3번에 1번에 1번.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말하자면 수급희망자나 또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즉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때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공공부조는 필수 조건이죠. 자산조사가. 필수 조건이니까.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재원은 어떻게 해요?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하죠. 조세해서 여러분들 606페이지에 오면 거기 비용 분담 나와 있죠. 비용의 분담에서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비용의 몇 %를 책임진다? 국세 부분으로 40에서 90%를 책임진다. 아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국가 분담률이 40에서 90%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가 30에서 70%, 나머지는 시군권 것처럼 어쨌든 40에서 90%의 분담률, 국세 부분, 거기는 뭐 고정 단어처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용의 분담에서 국가는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한다 해서 606페이지 줄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의료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어요. 의료급여법. 어쨌든 기초연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604페이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되겠어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줄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중 70%가 될 때까지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정기준은 누가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다 핵심 키워드를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60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이 되겠는데 이것이 처음 만들 때 법은 1977년 의료보호법이 됐죠.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료급여가 들어가 있고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자, 의료급여법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 다른 건 놔둔다고 하더라도 3번 부양의무자. 3번 부양의무자를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일촌이죠, 일촌. 어제는 공공부조에서 이제는 부양의무자는 일촌인데 아마 선생님들 살아생전에 부양의무자를 그냥 우리나라의 경로요친 도덕적 관점에서 일촌은 남겨둘지 모르지만은 일촌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러지만 사실은 내 자식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도 수익 구조가 없을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촌이란 단어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수급권자. 자, 넘어가세요. 수급권자는. 중요한 것은 바로 608페이지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1종이 누구다 이게 올 건 아니고 1종과 2종으로. 일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그러는데 뭐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특례로서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 난민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특례. 지금 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그 난민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민의. 그래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해서 난민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도 있다. 원칙은 1종,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정해놓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특별 예외 조항을 가지고도 있다. 다음에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뭐예요? 의료급여에 대한 보장기관은 자치단체장이죠. 시도지사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보장기관으로 합니다. 다음에 2번에 사례관리. 사례관리를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관리를 할 수가 있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준다?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가 나와 있죠. 의료급여. 자, 우리 이제 이 의료급여를 똑같이 한번 적어보시죠. 자, 의료급여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예요?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의 법률 유보니까 적용 대상은 국기법상 의료급여 대상자죠.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조건, 소득인정액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 대상자의 기준은 국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기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적용 대상을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되 난민에 대한 특별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급여는 건보법상 국민건강보호법 건보법상 급여와 그냥 동일하다고 쓰겠습니다. 돈 많다고 돈 적다고 의료보장이 다르면 안 되지요. 비슷하다고 쓰면 가사준 상하니까 동일하다라고. 자,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 5가지 생각나시지요? 요양급여, 요양비, 또 임신출산진료비라고 하는 그 부가급여로서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요양급여를 의료급여라고 쓸 뿐이죠. 의료급여라고. 다음에 요양비, 출산비. 다음에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또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의료보장 같아야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당연히 공공부문의 공공재원으로 조세로 운영할 거예요. 조세로.
조세로 운영하되 뭐가 있어요? 플러스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거죠. 도덕적 개의를 막기 위해서 조세를 당연히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도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료는 없죠. 공공부조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장기관. 아까 보장기관은 어디예요? 보장기관은 광역, 기초, 지단장이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보장기관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의료급여법 또는 의료급여정책의 기본 틀이 되겠어요. 자, 뭐 글씨가? 아니, 이게 아니라 네. 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500원 그 약국에서 약 사는 예. 거 그거를 본인 부담금. 네,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 예. 어떤 공짜로 모든 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00원, 5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특히 독거노인 같은 거 보면은 그 우리가 폐지를 주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몇십 원, 몇백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받습니다. 그래도. 자, 법조문을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의료급여, 요양급여를 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 의료급여에다가 자, 선생님들께서 거기 보면은 553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553페이지 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나와 있어요. 같이 비교하면서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거의 99.9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건강보험법상에는 요양급여라 하고 의료급여법상에는 의료급여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보시면 554페이지 보시면 요양기관에서 아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죠.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약품, 희귀의약품센터 그리고 뭐 보건소, 보건지소 등등등등을 의료급여법에서는 일종 의료급여기관이라고 분류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553페이지 체크해서 같이 비교해 보시고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데 장기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쫙 넘어가면서 의료급여법상에는 의료급여기관을 3종으로 나누고 있다. 3종으로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아까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기관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병원의원, 맞아 의료기관, 그다음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은 1종이에요. 2종은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은 시도 1종은 의료기관 다 1종, 2종, 3종 다 의료기관이 있는데 1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2종은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은 3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고, 허가, 지정이 다 다르지요. 그렇게 구별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건강보험법에서 배운 것처럼 박스 밑에 당연 지정제가 있죠. 의료급여기관은 또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당연 지정제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지요. 다음에 건강보험법에서도 의료급여법에서도 서류보존의 원칙은 5년입니다.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합니다. 똑같으죠. 다음에 요양비 내용물도 똑같이 있고 요양비에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등내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임산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서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드는 진료 드는 비용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감히 이것을 차별했다면 큰일 나지요. 그리고 건강검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이라고 동일하다고 썼지만 거의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의신청과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수급권자의 처분, 수급권자에 대한 처분의 이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나머지는 좋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공공부조에서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 긴급복지지원법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장애인연금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